네, 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사회 이슈를 전해주는 우리의 발빠른 시사 요정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중에 시오미가 좀 유명해지면 네. 여러 가지 짤이 나올 것 같아요. 이 각도에서 찍는 카메라를 일단 좀 거치할 필요가 있어요. 이 느낌, 그쵸? 이 눈빛의 이거 우리만 볼 수 느낌을 있으니까. 우리만 볼 수 있는 눈빛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네. 지금도 한 귀로 듣고 흘리고 계시죠? 아닙니다.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죠?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어떤 얘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짚어주세요. 이거 네. 마약과 숙취운전. 네. 마약 후의 숙취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전혀 다른 맞습니다. 종류로. 첫 번째 키워드는 마약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게 막 우리 주변에 막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렇죠. 소재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뭐 미드 봐야 볼 법한 드라마나. 근데 지난 4일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손님과 여자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네. 숨진 여성 종업원의 술잔에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이 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남성이 아침까지 술을 먹고 또 음주운전을 했는데 네. 이제 가던 와중에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였는데요. 가던 와중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아침에? 이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64g 정도 되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64g이 사실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죠, 요구르트 하나 생각해 보면 50ml니까. 네. 근데 마약은 굉장히 적게 들어가죠.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 이게 양이죠. 한번 투약할 때를 고려하면 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그게 발견됐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건이 숨진 사건도 있지만 이 마약류 사건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약간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양의 마약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뭐 국내에서 흔치가 않잖아요. 거의 뭐 판매책? 네, 같은 그래서 지금 뭐 느낌이잖아요. 판매 내지는 유통책이 아닐까 이런 부분을 두고 지금 좀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부검도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1차 부검 결과로는 아직까지 100%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상세 부검 결과를 들어가는데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것 같다고 하고요. 이 술자리에 동석했던 손님 3명 그리고 네. 종업원 1명이 더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지금 1차 조사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 숨진 여종업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숨진 여종업분은 퇴근을 하시고 집에 가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숨진 걸로 자택에서 이렇게 또 판명이 났습니다. 도대체 2천여 명에게 투약할 분량의 마약이 왜 차 안에 있었는지 네네네. 그리고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 운전한 남성과 그 여종업원은 왜 사망했는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네요. 이게 추가적으로 조금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는데 술 맛에서 좀 이상한 맛이 났다. 이런 이상한 맛이 네, 났다.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가족들에게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 이 손님분들이 돈을 안 내는 무전 취식을 때문에 경찰에 신고가 또 사전에 그 당일날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경찰이 최고 서너 차례 출동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보강 수사를 통해서 마약 검사 시료 채취해서 정밀 검사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 사건 경위를 지금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지금 주변에 그리고 이제 뭐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류가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뭐 다뤄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좀 충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마약이 많이 재배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마약 청정국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최근에 마약을 복용하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가 된 일들이 좀 많지 않았어요? 네, 뭐 얘기 들으면 잘 아시겠지만 해피벌룬이라는 또 그런 환각성 물질도 있었고 뭐 대마초는 뭐 워낙 또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지난 6일 뭐 얼마 전이죠.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잡혔는데 이분이 이제 마약 시약 검사를 해보니까 또 대마초를 피우고 난동을 부린 걸로 또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 대마초 피우고 또 이제 오전에 또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더 짙어지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면 청정국이 아닌 건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정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수사 인력이라든가 수사의 어떤 방향들이 좀 아직까지 정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워낙 무시무시하게 잘 잡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었던 노하우, 어떤 수사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 좀 무섭긴 하네요. 뭔가
저희가 볼 때는 뭐 아침에 좀 삐딱하게 이상하게 운전하는 자동차들 보면 혹시 수치 술 때문인가? 취했나? 네, 그런 그쵸? 생각을 한 번씩 하고 뭐 신고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했었을 텐데 이제는 어쩌면 마약까지 생각해야 될 정도가 됐다는 게 좀 우리 어렸을 때 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좀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얼마 전에 왜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이 고3 학생이어가지고 네네네. 다들 놀란 적이 있었잖아요. 깜짝 심지어는 놀랐죠. 네. 어른들을 이렇게 부렸다고 저 네네, 그렇게 들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말씀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라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 네.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이 한 해에만 450명, 역대 그렇게 최대치를 많아요? 기록했다고 합니다. 10대가요. 네네. 좀 충격적인 숫자죠. 450명. 그러니까요. 증가세도 엄청 가파른데 10년 전인 11년 전인 2011년에는 41명이었다고 하니까 네. 10배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오. 최근 10년 사이 마약 사범의 평균 연령대가 급속히 어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 2012년도에 전체 사범 중에 가장 많은 연령, 네. 마약류 사범 중에 가장 많은 연령이 40대로 38%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지난해에는요. 20대가 31.4%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인즉슨 10대부터 마약류 뭐 운반이라던가 유통에 대한 지식이나 뭐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네. 20대 들어서 가장 많은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그만큼 10대 때 마약을 처음 접한 이들이 많았다. 이런 걸 방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동남아에서 마약을 재배한 사람들이 판로가 막히면서 한국이 청정국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마약을 네.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시장인 시장 거예요. 그쪽같이.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에 그 마약을 제조하다가 잡힌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어디 이제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네네네. 거기서 마약을 제조하다가 검거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 맞아요. 이제 네. 음. 경찰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걱정스럽다고.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더 걱정되는 것 그 같아요. 재배는 좀 종종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흔히 네네. 말하는 그 대마라고 하는 것들도 네네. 재배를 할 때 모르고 재배하시는 경우도 있어 시골에서는. 시골에서 네. 심지어 그러기도 하고 뭐 그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좀 빛을 강하게 쓰게 되니까 뭔가 사람이 안 살 것 같은 외딴 곳인데 전기 사용량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거기서 수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요? 방식으로 이제 오. 잡는다고 하고 그건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제일 우려되는 거는 10대, 20대가 이렇게 또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또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마약이 맞습니다. 범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들이 좀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선학교에서 10대들한테 우리가 네. 너네 마약하면 안 되라고 교육을 하겠냐 하기도. 상상하기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방안을 찾을 필요가 이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과는 좀 차이가 있을 네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걱정스럽네요.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이제 마약에서 숙취면 술이에요? 네. 이 금요일 기분 좋아야 될 오늘 오전에 딱 뭐, 무거운 예. 소식을 네. 계속 전달해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네. 두 번째 소식은 좀 더 마음이 좀 더 무거운 네. 소식입니다. 술이 깨지 않은 숙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40대 여성이 네.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70대 할머니를 치어서 목숨이 어떡해요?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오전 9시 40분. 뭐 어떻게 보면 뭐 출근길이라고 다른 사람 할 출근할 수도 때. 있죠. 광주 북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인도를 뚫고 질주하는 차량이 나타났는데 이때 채소를 팔던 75살 노점상 노인분께서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소방대원들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끝내 이제 숨지셨다고 하고요. 가해 차량 운전자는 40대 여성으로 밝혀졌는데 네. 아침부터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 사고를 냈다고 하고요.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4%. 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네. 근접하네요. 상태였다고 네. 합니다. 네, 많죠. 네. 사실은 이 또 뒷이야기가 보도가 연이어되면서 더욱더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목숨을 잃은 노인분 같은 경우에는 불과 집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노점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어떡해요. 장사를 막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참변을 당하셨다고 하고요. 30년간 이 장소에서 남편이 직접 기른 채소를 통해서 이제 노점을 운영하셨던 분이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뭐 장사를 계속 하셨다고 하고
이 동네 주민들하고도 사이가 엄청 좋으셨다고 해요. 한 자리에서 이제 30년 넘게 이제 노점을 하시면 얼마나 또 동네 주민분들 많이 아시고 또 얘기도 많이 나누셨겠어요. 그리고 제대로 따뜻하게 안 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래 맞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 시선이 있고 이 주변 상인들이 심지어 이제 이 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의 엄벌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이 사건이 공개적으로 좀 세간에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일이었는데 그럼 저분은 숙취운전이라는 건 전날 마신 술이 안 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전날 마셨다고 하더라도 0.09가 나올 나왔다는 정도면 거면 한 2시간, 3시간밖에 안 잤다는 맞습니다. 의미일 수도 이게 있어요. 뭐 말이 숙취운전이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른 시각, 출근에 임박한 시간까지 음주를 하시다가 뭐 불과 뭐 몇 시간 이후에 운전을 했다. 사실상 음주운전, 아주 음주운전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숙취운전이라고 쓰지만 음주운전으로 저희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전남 지역만 예로 말씀을 드리면 아침 시간대 숙취운전 단속 건수가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 기준으로 327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운전자를 지금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327건이나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충격적이고 사실은 이게 숙취운전만 대상으로 해서 327건이지 음주운전을 대상으로 하면은 사실 범위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찰에서도 뭐 특별 단속 기간을 제정해서 숙취운전 내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술을 먹으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계속 꾸준히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 방송하면서 가장 많이 뭐 말씀드렸던 관용어구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그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금 뭐 호소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좀 뭐 공공재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때 한 분이라도 좀 마음을 좀 다잡고 음주운전 내지는 숙취운전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꼭 모두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는 나는 대리운전해서 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운전대 잠깐 눈 붙이고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출근해야 되는 걸 이렇게. 네,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숙취운전이라고 쓰지만 음주운전이라고 읽고 기억하는 거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좀 숙취운전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사실 이제 술을 마신 다음에 알코올을 우리가 간에서 분해를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몸무게에 따라서 보통은 분해하는 능력이 비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 독실님과 제가 있으면 누가 더 분해를 잘하는 제가 더 빨리 분해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몸에 질량이 많으니까 간도 더 클 거고. 근데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몇 시간 정도가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술을 마신 지 뭐 예를 들면 3시간이 됐다, 4시간이 됐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제 그래프를 대충 추산이 가능해요. 네. 근데 최근에 연구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실제 채취를 하면서 확인을 했잖아요. 사람마다 그 분해 효소의 양이 너무 다르고 분해 양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정도 마셨으면 흔히 또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안 걸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나이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요거를 안다면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이거 마셔도 뭐 안 나왔어. 0.02%도 안 나와. 괜찮아. 단속 기준이 안 나. 이런 문화 자체를 좀 막아야 될 것 같고 과학적으로도 그거는 이제 틀렸다. 무조건 술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뭐 무조건 택시 타고 가라. 차를 놓고 가라. 혹은 갖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특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술 약속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마음 편하게 그냥 택시 타고 그러니까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아예 술을 못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하긴 하는데 또 자부심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술을 잘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뭐 잘 드시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는 하지 않도록. 자부심 있는 분들이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말이 꼭 따라온다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네네.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우영우. 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관련돼서 내용을 좀 준비해봤는데 ENA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0%대 시청률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5회 만에 6%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 시청률로는 4%를 돌파를 한 건데
닐슨 코리아 이제 시청률 조사에서 닐슨 코리아 조사를 좀 보니까 6일 오후 방송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3회 시청률이 4%, 네. 어제 방송된 4회 시청률은 5.2%, 분당 최고 시청률은 6%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저게 말이 안 되는 시청률인 게 채널을 처음에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시청률 제가 예전에 이제 시작하는 방송국에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계속 0이 찍혀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 시청률을 받았는데 0인 거예요, 시청률이. 그러니까 물론 보지는 않지는 않았지만 집계가 안 잡히는 건데 사실 저 채널이 이렇게 많이 알려진 채널이 아니고 번호도 보니까 40번 뒤에 있는 네네. 그런 채널이더라고요. 네. 보통 10번 안쪽에 있어야 돌리면서도 갈 수 있는데 저건 진짜 어마어마한 시청률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기록한 4%, 5% 시청률이 지상파와 뭐 여타 케이블 채널을 통틀어서 네. 당일 시청률 가장 높았던 아, 수치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더 기념비적이고 요즘에 TV를 소비하는 방식이 물론 본방 시청도 있겠지만 뭐 다시 보기라던가 맞습니다. OTT를 활용한 걸 네. 생각하면 훨씬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많으실 같아서 거예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폐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법무법인의 신입 변호사로 입사를 해서 다양한 법률 사건을 다룬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힐링 드라마라고 해서 뭐 이제 힐링드라고 네. 요즘에 또 애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엉뚱하고 솔직한 주인공이 이제 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맞서는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조밀하게 그리고 아주 작품성 있게 연결이 됐다고 해서 네. 힐링도 받고 내용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네. 지금 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 드라마를 저희 딸이랑 보는데요. 네. 첫 회를 보고 우리 딸이랑 봐도 되겠다 하고 안심하고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현실성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쪽 분야의 천재성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자폐가 원래 소통이 잘 안 되는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우영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솔루션을 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흔하진 않지만 어떤 기자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뭐 현실성이 좀 떨어지면 어때? 좋은데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기 보면 선임 변호사가 나오는데 네. 말을 실수를 한 거예요. 네네. 다른 뭐 보통 변호사들은 이렇게 보통 변호사들도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니까 우영우 변호사가 저는 보통 일반 변호사가 아니니까요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참 좋더라고요. 예. 사실 되게 그 힐링 드라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소재들 또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 것 영화나 드라마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뭐 네네네. 메디컬 드라마도 워낙 유명한 게 있었었고 맞아요. 또 유품 정리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자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분들이 나왔었는데 보면서 저희가 더 힐링되는 이유는 이 안에서의 그 감독의 시선이라고 할까 작가의 시선이랄까 더 따뜻함이 있어요. 맞아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시선들에 또 감동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저기 여자 주인공이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약간 변호사는 괜찮은 직업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 드라마를 같이 보자고 했는데 보고 나서 저희 딸의 반응은 엄마 고래가 향고래가 그래서 같은 걸 봐도 예, 엄마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예, 그래서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이것만 외우고 다닙니다. 요즘 저희 딸이. 네. 진로 상담이 또 살짝 녹여들 뻔했는데 네, 아쉬운 안 대목이네요. 맥히더라고요. 아쉽다. 그래서 나가는 계속 거. 향고래 얘기만 저희 딸이 지금 저한테 엄마 모비딕에 나오는 건? 막 향고래야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와 관련해서 제가 약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아주 소소한 정보들을 조금 모아와 봤는데 이 극본을 쓰신 문지은 작가가 정우성 배우가 과거에 출연한 영화 증인을 쓰신 분인데 이 영화에서도 자폐와 서번트 증후군을 다루는 맞아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양기 씨가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예. 작가분이 요런 부분이나 이런 측면, 이런 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오. 이런 걸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ENA라는 채널, 요것도 덩달아 화제가 됐는데 KT 그룹의 계열사 스카이 TV에서 네. 보유하고 있는 드라마 오락 채널인데요. 스카이 드라마라는 채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네. 계실 겁니다. 그 이제 리브랜딩을 거치면서 채널명이 좀 바뀐 거고 지난 5월에 이제 곽도원 배우가 출연했던 굽힐 수는 없다에 이어서 네. 두 번째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런칭을 했는데 소위 이제 대박이 난 거고요. 그렇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원래는 2021년에 방영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우영우에는 이 박은빈 배우가 해야 된다 만장일치로 정하고 수차례 출연을 제의했는데 정작 이 당사자가 내가 소화할 수 있을지 너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고사를 했다고 해요. 보통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배우를 찾던가 아니면 뭐 좀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데 제작진이 뚝심 있게 1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작 그 주인공 배우가
감동을 해서 그러면 내가 출연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런 결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폐 연기하면 저는 마라톤의 조승우 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그 다음으로 박은비 씨 저 연기가 아주 다르지만 다가오는 게 굉장히 많았고 저는 아빠가 미혼부잖아요. 아이를 키우려고 대학도 포기하고 김밥집을 하는 주인공 아빠의 모습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서 참 좋은 그 느낌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다니까 제가 맨눈이었다는 일반 눈이었다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눈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 주말에 좀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드라마 소개를 좀 받은 것 같아서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는 훈훈하게 됐어요. 네. 저희가 마약으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그러게요. 숙취운전까지 갔다가 정신이 혼미했는데 막판에 그래도 훈훈한 내용을 좀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자 빅데이터를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